안녕하세요. 퇴근 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난중일기입니다. 이 책은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임진왜란 당시 7년간의 기록이죠. 정조 때 이충무공 전설을 편찬하면서 난중일기라는 제목을 얻었습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우리나라 국보 제76호입니다. 개인의 기록이지만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죠. 전쟁을 기록한 일기, 재미없을 것 같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감을 주는 책 이 난중일기에는 전쟁에 관한 기록 외에 충효 정신은 물론 부하들을 걱정하는 장수로서의 모습과 전쟁의 상처와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한 연민, 둔전을 일구고 소금을 굽는 경영인으로서의 모습 등 다양한 장군님의 모습이 극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기 이틀 전까지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난중일기는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논하기 송구한 그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전 이 책을 10년 전인 2009년도에 처음 사서 읽었는데, 거북선을 완성한 뒤 시험 삼아 대포를 쏘아본 그 이튿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록에 충격 먹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여기저기 전쟁의 기운이 있었죠. 스시마섬 태수가 2월에 최후 통첩도 해왔고요. 이를 묵살한 조정과는 달리 유성룡의 천거에 의해서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이순신 장군님은 철저히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셨는지는 난중일기 초반부에 자세히 나옵니다. 난중일기 첫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전쟁이 1592년에 일어났죠. 그해 정월 초 1일 일기에 보면 맑았다. 어머님을 떠나 2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한을 이길 수 없었다. 이 첫 문장에서 저는 난중일기 전체를 흐르는 회한과 장군님의 고단한 삶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전장에서의 그 고독함 등을 오롯이 다독이시며 고군분투 전쟁을 준비하시는 일상이 일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는 말이 난중일기에 아마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전 이 문장에서 일상의 삶을 묵묵히 영위해가는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전쟁 중 하루도 빠짐없이 7년간 일기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독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2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원균의 모함으로 서울로 이송이 돼서 옥고를 치른 뒤 정탁의 상소로 풀려나셔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4월 3일 서울 옥문에서 나와서 6월 4일 합천군 초계면 권율 도원수 장군의 그 진영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인데요. 이 반 페이지에 할애된 이 지도에 너무 많은 장군님의 이야기가 점철돼 있어서 장군님의 발자취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저로서는 이 작은 지도 하나에 장군님의 숨소리, 발자국 하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압축되어 필름처럼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옥에서 나와서 백의종군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장군님의 어머님이 장군님을 만나러 오는 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 장군님의 일기를 읽어보면 하늘의 해마저 캄캄했다. 어머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 하니 어찌 천지간에 나 같은 일이 또 있으리야. 비는 크게 쏟아지는데 남으로 가는 길 또한 급박해서 크게 부르짖으며 울었다. 빨리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극한의 슬픔 가운데 권율 도원수 장군의 진영까지 이르는 그 백의종군의 길이 이 지도에 점철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은 바위 위에서 고운하게 한참을 자다가 깼다는 일기도 있고, 어느 날은 비가 퍼붓듯 오는데 엎어지고 자빠지며 악양에 이르렀는데 그 집 주인이 문을 닫고 거절해서 아들 열을 시켜서 억지로 청에 들어가 잤다. 행장이 다 젖었다. 이렇게 백의종군길에 겪으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문을 닫고 거절하다니요. 저 같으면 안방을 내어드리고 따뜻한 연포국을 대접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연폭국은 두부로 만든 건데 이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백의종군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장군님이 이렇게 놓은 연전연승 불패신화를 원균이 칠천량에서 완전히 부숴놓게 되죠. 그런 일을 당한 선조는 부랴부랴 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첩지를 보내서 장군님을 그해 8월에 삼도 통제사로 명하게 됩니다. 참 도움 안 되는 선조죠. 수군을 폐지하고 또 육군으로 이순신 장군을 합류하라는 그런 하명을 하게 되죠. 장군님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참 이런 멋진 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위기를 기회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이 삶의 내공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장군님은 7천량의 그 비통한 패배를 전라도 일대를 순시하시는 것으로 심기일전하시게 됩니다. 고단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민심을 수습하고 흩어진 병기와 군사들을 모으고 또 그 당시 보성 군수였던 장인어른 방진의 도움을 받아서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곡창지대인 전라도는 바닷길을 원천 봉쇄했던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곡식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수군을 폐지하라는 선조 임금의 명령에 타당하고 근거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 명량해전에서 이겨놓고 싸운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울돌목 그 좁은 수로에서 조류와 유속 시간을 철저히 계산해서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자진을 펼치면서 12척의 한 척터에서 13척으로 330여 척의 외적선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명량해전은 아무리 읽어도 거짓말 같고 신화 같아요. 명량대첩 출정 전 8월 15일 일기에 보면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약속했다고 써 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지금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은 살려고 마음 먹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마땅히 군율대로 시행하겠다. 두세 번 엄격히 약속했다. 이날 밤 신인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우국 충정이 이기고자 하는 그 강렬한 신념으로 장군님의 꿈에 나타났으리라 생각됩니다. 명량을 거짓말처럼 승리로 이끌고 나서 백성들은 더욱더 이순신 장군님의 인품을 믿고 전라도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와 반대로 선조와 조정의 모함은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두려웠던 거죠. 자기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연전연승하면서 저 아래 전라도 일대에서 자기만의 세력을 규합해서 왕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선조실록에 보면 조정 대신들이 장군님을 죽여야만 한다고 상소를 올렸고, 선조도 어떻게든 장군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봤다고 나옵니다. 명량해전에서 대패한 왜군들은 분풀이로 아산 고향집 그 장군님의 집을 분탕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쳐들어온 그 왜적들을 대항하며 싸우다가 21살의 나이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면이 전사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애비의 심정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내일이 막내 아들의 부고를 들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도 마음껏 통곡하지 못했으므로 수영에 있는 강막지의 집으로 갔다. 이런 일기가 나옵니다. 1598년 선조 31년 8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왜군들은 전면 퇴각을 준비하고 왜군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장군님은 해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이 벌어지고 그 노량해전에서 11월 19일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량해전의 진실이 궁금해집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장군님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옷을 벗으시고 날아오는 탄환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맞았다는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이 책을 3번 읽는 동안 그래, 그때의 장군님의 심정이라면 이런 기록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아들을 전장에서 그렇게 잃고, 또 선조의 그 모함이 끊이지 않고, 그때 의병 장군들도 선조의 모함으로 다 죽었거든요. 정말 그 노량해전에서 일부러 갑옷을 벗으셨을까? 일부러 탄환에 맞으셨을까?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그 충정된 마음 한자락에 그런 회한과 서름, 선조에 대한 서운함, 그런 마음이 왜 없으셨을까? 이런 성웅을 몰라보고 시기하고 죽이려고만 했던 선조가 장군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날이 저물었으니 비변사에서 내일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의 고단했던 삶, 그 부분이 제게는 크게 조명이 됐습니다. 선조가 시기하지 않고 고단한 장군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줬더라면, 그의 업적을 좀 알아줬더라면, 그래서 노량해전에서 갑옷을 튼튼히 입고 탄환을 피해서 개선했더라면 이후 이어졌을 장군님의 일기가 사무치게 읽고 싶어집니다.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군대를 놀라게 하지 말라.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개인의 회한은커녕 저런 멋진 말로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삶을 마무리해야 할지도 아셨던 분이라서 그가 남긴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참 인생 공부가 됩니다. 강화의 담이 시간을 끌며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도 장군님은 여전히 휘하 장수들을 격려하며 틈날 때마다 활쏘기를 연습하는 등 이런 것이 장군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바로 저는 이런 지점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는 일들에 그는 근면했고 능숙했고 진지했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하고 가장 진정성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자기 일에 근면한 자, 능숙한 자,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존귀함을 얻는다는 뜻이겠지요. 삶의 변화는 개인의 어떤 결심이나 교훈을 암기하거나 어떤 구호를 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인품에 변화돼서 신압으로 오는 것입니다. 포악한 명나라 장수 진린까지도 장군님의 인품에 감화되어서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고, 모든 일을 상의했고 자기의 감화가 감히 이순신 장군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 했고, 명나라 수군의 통제권까지도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인품, 이런 인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인품에 내가 감화되는 것, 이것이 변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리더십 열풍이 한참 불었었죠.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리더십의 정의가 뭘까요? 장군님의 삶으로 인해 내 가슴이 울렁이고 이렇게 감동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리더십이요, 또한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행간마다 장군님의 대동맥은 물론 작은 실핏줄의 떨림, 그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었던 이 난중일기야말로 인생 최고의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의병들, 이름 없는 백성들이 목숨으로 지킨 이 나라, 그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끝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 몇 페이지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겠지만 장군님의 그 높은 기계와 성품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 책방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장군님의 그 섬세한 감수성과 문학적 소양의 토대가 이런 인품 위에서 나오는 듯 아름다운 그 시적인 표현이 일기 곳곳에 나오는데, 장군님이 쓰신 시와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따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